소멸 소원을 성취하셔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짓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금강경 제1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금강경을 우리 법당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책으로도 벌써 몇 번, 한 2권 그 금강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펴낸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금강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글자 해석만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해석 이외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저도 잘 몰랐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2번 하면서 이제 금강경 그 해설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 그냥 해석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중심으로 했고요. 뜻만 알아서도 안 되겠다. 실천 가능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해석으로 중점을 두어서 해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천 가능하기만 하면 뭐로느냐? 이 금강경이 희망을 주고 실용성이 있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금강경, 실용성 있는 그런 금강경, 그런 내용으로 또 금강경 강좌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BBS에서는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금강경 이런 제목으로 12주 동안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제 금강경 강의도 많이 성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금강경 말씀은 조금 아마 좀 다르게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그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단에 섰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오로지 지식교육이라고 합니다. 창의성이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래요. 지식교육, 주입식 교육, 어떻게 보면 모방식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 선진국 문턱까지는 잘 따라가는데 선진국을 넘어서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이다. 그래서 요새 교육에도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의성 있는 교육을 시킬 건가. 저는 금강경 해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지식교육, 모방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깨치는 금강경, 창의성을 키워내는 금강경,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금강경, 그런 식의 강의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많이 하는 그런 방법은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금년부터 시작하는 금강경 1분, 금강경 1분은 물론 지식교육식의 금강경 해설이 아닙니다. 또 뜻을 풀어서 하는 것도 이미 많이 해봤습니다. 실용성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금강경을 아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말씀하시도록 하시고 많이 질문하시도록 하시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금강경이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면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제가 어떻게 보면 외람스럽지만 교육의 방침을 가지고 금강경을 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는 유인물에도 해답을 쓰질 않았어요. 다 질문식의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전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수인 대로 제가 말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이거 어렵지 않은 한자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이 해석도 아주 쉬워요. 여시하문, 내가 이것이 들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이거 해석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해석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시야문 하면 이렇게 내가 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건 누가 한 표현이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주 그 다문제일이라고 기억력 좋은 그런 제자가 있었고 그 일을 별칭을 붙여서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기억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이가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이가 바로 아난이라고 하는데 아난의 기억에 의해서 쓴 겁니다. 여시야문 하는 것은 아난의 표현입니다. 아마 아난의 표현은 아마 처음에 폐엽경이라고 해서 나뭇잎에다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 말로 썼죠. 산스크리트 말로 썼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얘기하면 합니다만 부처님이 바로 돌아가신 뒤에 금강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바로 돌아가신 뒤에 폐엽경이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은 초기 불교인 아함경 수준이었습니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참 뒤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역사를 모르는 과학은 적어도 창의성 있는 과학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매우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창의성 있는 과학자를 하려면은 기존의 선생으로부터 과학적인 지식을 배워서 자기가 연구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역사부터 배워야 되고 과학의 철학부터 배워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진지한 수도자적인 자세를 가져야만이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경도 제대로 하려면은 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지금 역사 알려고 하지 말고 우선 제 얘기를 듣는 게 더 나으실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인도 말로 쓴 것을 이게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구마라습이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에 의하면 생이 지지했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아는 희원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10살이 되도록 한글을 못 깨친다라는 그런 핀잔을 듣는 사람들도 요 시대에 적지가 않은데 날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을 옛말로 생이지지라고 그럽니다. 이런 단어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이지지예요. 구마라스미 바로 그런 존재였고 뛰어난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깨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뛰어난 번역을 해도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 박사 논문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번역자라는 것은 상당한 탁월한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탁월한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마라습은 탁월한 번역가고 탁월한 지혜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의 글을 그대로 썼어요. 그럼 여시야문 하사오니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일시에 어느 때입니다. 근데 어느 때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지금 2017년 1월 1일 이렇게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어느 때 했습니다. 일시에 했어요. 근데 이 일시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일시라고 했을까? 왜 답답하게 일시라고 하느냐? BC 500 몇 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알기가 좋으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왜 일시라고 했는지 요 설명이 우리는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여쭤보고 싶고요. 여쭤봐도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 것 같으면은 억지로라도 제가 힌트를 좀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일시라고 쓴 것은 아주 절면도인다운 표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표시 안 했는데 장소는 표시했네요.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장소에서 근데 이 장소는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하신 중에 가장 오래 계신 장소입니다. 왜 장소는 표시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대비구 중 1250명으로 함께 있었다. 1250명이라는
그런 지혜자들과 함께 있었다. 왜 또 1250명을 표시했느냐?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것도 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창의성 교육인지도 모릅니다. 질문만 싹 드리고 일주일 후에 답을 써와라.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아무도 안 써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써와야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가 대학원이고 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나은 이러한 라이센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1250인으로 그것을 뭐 때문에 여기 썼을까 연구를 했을 무슨 소리라도 써서 저한테 대답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이게 발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페널티도 없고 상도 없고 뭐 출석을 안 해도 뭐 벌도 없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떡하냐. 제가 생각 끝에 이제는 페널티도 있고 상도 있고 뭣도 있는 연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냐 안 돼요. 우리가 소사에서 백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을 했고 그리고 성장을 했던 원동력이 있다라면 거기는 굉장히 엄했습니다. 한시라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방심하면은 재앙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난과 동시에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퇴출이에요. 100일을 견디기 어려워서 스스로 달아나거나 내쫓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최고의 대학에 못지않은 긴장감이 수도장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이 몸뚱이라고 하는 이런 아상은요,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이 교육에는 매가 필요해요. 요새 교육은 저도 소위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몇십 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화할 정도로 우리가 과연 성숙했을까요? 절대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소유상 개시현망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 다 틀렸어요. 근데 소위 민주화하고 데모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이게 다 틀린 생각인 줄 모르고 옳다라고 믿고 주장하고 나서는 겁니다. 굉장히 밝은 이가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진짜 교육은 네 생각은 절대로 틀린 줄 알아라. 그리고 겸손하고 죄 많은 줄 알아라. 죄 많은 줄 알고 참회를 하고 할 때래야 비로소 밝아지리라. 요게 어떻게 보면 금강경의 골자입니다. 교육기관이 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시의 세존이 식시의 착의지발 그랬어요. 식시의 착의지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석을, 금강경 모든 해설서를 보면 식시, 사실이에요. 11시 되면 탁발하러 나가시는 거 그대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뜻만 있으면은요, 이게 일본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 일본을요, 예전에 밝은이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본만 갖고 금강경 전체를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만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금강경 해설서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일본에서 금강경 전체의 대의, 밝아지는 방법, 모든 실용성 있는 이야기를 해놓은 그런 해설서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밝은이들은 금강경 일부만 해석을 잘해도 금강경 전체를 해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금강경 이야기는 금강경 전체의 뜻을 담겨 있게끔 하는 그런 해석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식시의 착의 지발, 11시가 돼서 밥때가 돼서 옷을 아마 벗어놓고 계셨던가 봐요. 평소에 더우니까. 근데 옷을 입고 바리떼를 가지고 뭐 이제 예절을 갖추는 거죠. 옷 벗고 탁발하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위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위성은 속세고 아마 지금 사위성 밖에 계셨던가 봐요. 사위성 밖은
이제 사위국 기수국 고동은 사위성 밖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도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산속의 절이고, 이제 사위성은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이제 뭐 미국식으로 하면 다운타운 이게 되고, 이제 그리 가서 이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걸식을 해요. 걸식이라는 것은 이제 밥을 빈다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밥을 빈다라고 그리고 비는데 차제거리했다. 차례차례로 빌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해석이 천편일적입니다. 뭐 수보리 존자는 뭐 부잣집만 다녔고 가섭 존자는 가난한 집만 다녔는데 부처님은 차례로 빌었다. 단순히 이런 뜻만 있을까요? 전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마 스스로 깨우친다면 상당히 금강경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답을 가르쳐주는 식은 안 돼요. 근데 많은 해설서들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믿게끔 합니다. 근데 그 정답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자기 선입견을 일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바른 스승이라면 자기 잘못된 선입견을 제자들한테 심어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뭐 자기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교육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다 잘못된 선입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꾸 아드반스 발전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요때 요 시대에 맞는 게 지식인데 그것을 옳다라고 심어준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거가 돼서 올바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올바른 교육자는 뭐냐면 네 속에 다 아는 지혜가 있다. 네가 스스로 깨쳐라. 요거 집에 가서 연구해와라. 보고서 써라. 토론해라. 이렇게 하면 어떤 합리적인 결론이 알아질 것이다. 요런 식의 스스로 하게끔 하고 스스로 연구하게끔 하고 스스로 노력하게끔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요새 대학원 교육이 그런 식으로 해요. 제가 이 얘기가 자꾸 교과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요새 고려대학교라는 대학이 아주 연세대학을 추월하면서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총장이요. 스탠포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은 아마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고려대학의 교육 방법을 싹 바꾼다는 겁니다. 지식교육의 스타일에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친 것과 똑같아요. 지혜는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을 심어줌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입견만 자꾸 우리 식으로는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느냐? 지금 편견만 바치라는 겁니다. 편견과 선입견만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과 선입견이 받쳐지느냐? 자꾸 생각하는 것이다.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자꾸 토론하는 것이다. 정답을 일러주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교육은 안 된다.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토론해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을 몰아내라. 속에 있는 지혜를 일깨워라. 요게 소위 잘 나가는 미국식의 교육 방법이고요. 백 선생님께서도 절대로 금강경 해설하시지 않아요. 저 금강경 곧잘 하는데 뭐 저게 지 실력인가? 백 선생님한테 배웠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백 선생님 절대로 금강경 해설 안 해주세요. 저 백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만을 일러주셨어요.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선지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자꾸 하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지 속에 있는 지혜가 편입견이나 선견을 제키고 튀어나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다. 요겁니다. 요거만 알면 어떻게 보면 금강경 다 하는 거죠. 자, 차제거리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지본처. 제자리로도 수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밥도 아무 데서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삭을 이제 거기서 반삭을 하시고 수입하세요. 근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 근데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의문을 가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뭐 당연히 그 필요한 단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반드시 필요치 않은 단어는 쓸 리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해야 지혜가 나옵니다. 반삭을 하시고 수입을 하시고 이제 바리떼와 옷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세족이 부주하이자 그랬습니다.
이제 발을 씻으시고 가보자.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뜻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금강경 1분에서는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주어진 1시간도 안 되는 요 시간에서 제 얘기하다 보면 다 가서 질문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좀 대충 힌트만 드리고 말 겁니다. 아마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는 정답을 아시려면은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 속에는 비교적 좀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도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지식 위주의 교육식으로 편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일시는요, 일시라고 표시해야 옳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2017년 1월 1일 이렇게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건이 전개될 때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쭉 재앙이 일어나요. 또 이제 사람은 재앙이 일어나는 때 있어요.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식으로 하면 누워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땐 자꾸 나쁜 일을 끌어오는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했어야 안 해요. 태욱이 경험했어야 안 했어요. 경험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나쁜 일이 생기면 자꾸 나쁜 일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 날 불이 났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하면, 어떤 표현이 좋으냐면, 불이 나거나 재산을 날리거나 애인한테 배반을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죄 짓던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밝은이가 보면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전생도 안 보이고 전생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럽니다. 근데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걸 2017년 날짜를 쓴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생에 죄 짓던 때 한마디 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기면 전생에 복지어 쓰던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우리는 날짜를 쓰고 뭘 하고 통계를 내고 이러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밝은이는 그걸 보고 일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거 숙제 내주시면 어느 정도 저한테 근사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시험처럼 모두 100지를 내실 겁니다. 근데 100지를 내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긴장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페널티를 주고 이래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진땀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소사에서 그 도인의 교육은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그 도인의 교육을 제한하고 싶고요. 제한한다라면 금강경 연수원이 되고 세계적인 인재가 나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벌써 몇 년 전부터 주책 없이 듣든 말든 연수원하고 다니는 것은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괜찮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위국, 기수국, 고동은 장소는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자,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경도고 여기가 전라도고 이렇습니다. 여기가 평안도고 경상도입니다. 이제는 남북 분단이 하도 오래돼서 평안도 우리 한경도 이렇게 하면 어떤 특색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주인 어렸을 때 6.25를 맞았고요. 특히 6.25를 맞았을 때 북쪽 사람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서 쭉 교육을 받았는데 경상도, 전라도는 별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이북 애들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이북 기질이 있어요. 확실히 평안도 기질이 있고 한경도 기질이 있습니다. 경상도 기질이 있고 전라도 기질이 있어요. 지금 본족도 없애고 지방생도 없애고 지방생 없애기 운동하기 하고 이럽니다.
난 그것을 잘 살리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거 꼭 없애야 됩니까? 건조가 없애고 지방세 없애고 이게 왜 좋은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이 지형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인물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경하고 상주다. 바로 붙었습니다. 문경은 산악이 많고 상주는 평야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문경 사람이 그래요. 문경에서는 큰 인물이 나고 상주에서는 큰 인물이 안 난다. 이것은 문경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큰 인물이 난다. 뭐 이런 뭐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산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요. 똑같은 산수라 하더라도요. 뭐 요새 좌청룡 500해서 집터를 잡죠. 집터를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집터를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장소라고 칩시다. 좋은 자리에서 집터를 잡았습니다. 경복궁입니다. 근데 좋은 집터를 잡았다고 다 좋은 인물이 나거나 그 집에서 살면 재앙이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복진 사람이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한양이어야 되고, 옛날식으로 고도의 한양 중에서도 북악산 밑에 남양바지에 좌청룡 500호 있는데 잡아야 되고, 거기에 아무나 집지면 안 됩니다. 경복궁을 대단히 복진 사람이 집져야 되고, 그리고 복진 사람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인재가 나오고 영우호굴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동원 했지만은 여기에는 그런 뜻이 숨겨 있습니다. 사위국, 기수국, 고동원, 저도 거기를 가보긴 했습니다. 평지입니다만은 거기도 뭐 아주 명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당터고 그 집진 사람은 대단한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면 도인이 가서 법문을 하질 않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서 수도를 하면 도인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습니다. 신토불이 이런 얘기 들으셨죠? 둘이 아닙니다. 이게 다 영향받게 돼 있어요. 이런 법다운 장소에서 부처님이 가장 오래 계셨다. 49년 설법 중에서 가장 오래 계셨다. 이런 것은 의미 있는 자리다. 요것은 사위국 기수군을 반드시 표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식시, 요거 하나만 하고요. 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저도 지치고요.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식시의 창의 지발이에요. 이 식시를 그저 11시로 해석합니다. 사시로 해석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돈이 떨어졌습니다. 처자식은 있어요. 야, 나 돈도 떨어졌고, 나한테 딸린 식구는 있고, 내가 벌어 먹여야 됩니다. 어떻게 벌어 먹이나? 벌어 먹이러 나가자. 벌어 먹이자 나가자는 마음이 날 때가 바로 식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11시로 해석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돈 버는 문제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금강경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게 밥 먹여주나 하기 때문에. 밥 안 먹여주니까 금강경 안 읽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 읽어서 밝아지기도 하고 밥까지 먹여준다면요, 금강경만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강경은 정말 밝아지게 한다라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하지만 밥 먹여준다라는 것은 모르는데, 밥 먹여주는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 먹여주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식시가 등장을 했어요. 딸린 식구가 있고 돈이 필요할 때, 요럴 때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이제 돈 벌러 나갈 때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밝은이가 보면 이제 처자식이 있다. 돈 벌러 나간다. 돈 벌러 나가려고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돈 벌러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바치기만 하면은 네 속에 다 있는 것을 알아라. 저절로 누가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린 그거 안 믿습니다. 증명해봐. 난 돈 벌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뜻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식신은 이제 돈 벌러 나가고 싶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식시의 창의 지발 사이에는요, 식시에 그 다음에 무심해라 요게 들어있습니다. 무심하고 돈 벌러 나가지만 돈은 이미 다 받을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들어오는 거다. 바치기만 하면 다 들어오는 거다. 무심하기만 하면 다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밝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식시에 돈 벌러 나가고 싶을 때 무심하라가 들어있어요. 무심하고 준비만 해라. 무심해라라는 것은 주는 마음만 내라. 주는 마음만 내고 즉 보시를 해라. 그리고 기회만 지켜라. 그러면은 저절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의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일체유심조와 공을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저절로 알아져요. 저 이제 악을 쓰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치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된다는 것을 압니다. 돈 벌러 나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셨을까? 제도로 오고 싶어요. 그럴 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바치기만 하세요. 돈 벌러 나갈 때도 바치. 방방방방 뛰면서 따라가시지 마세요. 뭐 할 때도 급해서 따라가시지 마세요. 병 들었습니다. 병 고치려고 뛰지 마세요. 바치기만 하세요. 이게 돈 벌러 나갈 때 무심해라.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준비만 해라. 차의라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옷을 입는 것은 준비만 해라. 그리고 바리 때는 가져야, 밥그릇은 가져야 돼요. 밥그릇만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제 걸식이 돼요. 걸식은 빌어먹는다가 되는 건데 준다 이거예요. 다 주게끔 돼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기까지 해석을 하시면요, 저 궤변도 잘하네 이러실 거예요. 근데 궤변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궤변이 아니라는 게 일본 속에 금강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라는 이 선각자의 말을 믿기만 한다는 이런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자신 있게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의식주 해결이 우리 수도의 목표라고 해도 됩니다. 이 금강경 읽으면요, 먹는 거 해결돼요. 근데 돈 벌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 벌게 때는 그 마음만 바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만 있어서 세상 살질 못해요. 어떤 경제학과 출신이 고시를 합격한 사람을 봤어요. 고시를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뭐 대학에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난 이제 경제는 싫다. 고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고시를 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수입이 훨씬 좋았죠.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한참 하면서 하는 소리가, 경제학과를 갔더니 이런 경영할 때는 능률만 있으면 최고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효율적이기만 하면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라고 보니까 아무리 능률이 있고 효과 있어도 법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원리원칙주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용성이 있기만 하면 최고라는 실용주의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을 하다 보니까 실용성 만능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났다. 법 질서가 최고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법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야 점잖죠. 근데 법 퍼는 사람들은 되게 상당히 깔끔합니다. 근데 법 퍼는 사람 아니고요. 경영하는 사람은 깔끔하지 않아요. 법은 좀 어긋나더라도 우선 내 앞에 돈이 최고지.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인생 사람 사는데 세 가지 활동을 얘기하십니다. 경제활동 굉장히 중요해요. 돈 버는 거. 그거 갖고 다가 아니라 법률 활동해야 된다. 경제활동을 시계다 비유하시고요. 또 우리 법률 활동을 의에다 비교하십니다. 이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정신세계가 필요하다. 정신세계를 뭐에 비교하냐면 주에다 표시했어요. 주. 이 주를 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축을 아키텍처라고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아키텍처는 아트, 이술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에는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토목하고 틀리대네요. 토목은 시공만 하면 되는 거고 건축은 거기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네요. 제가 공과대학을 나와서 그 토목하고 건축, 토목과라는 데가 있었고 건축과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들도는 물어봤어요. 건축 토목이 내가 보기엔 그거 같은데 어떻게 틀리냐 그랬더니 토목은 그냥 시공만 하는 거래요. 근데 건축은 거기 어떤 혼이 들어가고 정신이 들어가는 거래요. 자, 베드로 성당, 포탈라궁. 거긴 단순히 건축이 아닙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고 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것은 그냥 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도인은 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활동, 법률활동, 정신활동. 이것을 밝아지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세족이 부주와 이주하는 정신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금강경 1분 속에 경제활동, 법률활동, 정신활동이 다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서요 밝아지면은 먹는 거, 예절,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포함됩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저는 이제 오늘 1분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1분에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기타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래 마음속에 있는 지혜를 개발하시고 창의성을 우리는 드러내서 사회에도 유능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밝아지는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외람되지만 그런 강의를 저는 이제 최초로 좀 시도해본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2부에까지 가서도 이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이것이 보람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특히 일본에 관한 것도 좋고 기타. 일본에는 난 뭐 질문할 게 없다. 근데 다른 것을 질문하고 싶다라면 다른 걸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네. 거기 마이크를 안 대도 되나요? 거기. 제가 이 법당에 처음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서로 대화를 하거나 뭐 토의를 하거나 그런 문화는 너무 익숙치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그렇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앉아서 이제 치는 공부 수행시의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로 각자 공부하는 분위기로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질문 계속해서 오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뭐지 지혜를 찾기 위해서 토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있던 그런 문화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공부 방식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그렇게 혼자 공부를 하되 무슨 연구를 하거나 이런 새로운 지혜를 개발할 때는 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의 추세, 우리나라 교육의 추세는 처음에 지식교육, 지식은 주입할 수가 있어요. 주입식 교육이 되고 그것은 선진국에서 얻어들인 지식을 모방하는 식의 교육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빨리 선진국 근처까지 따라가서 상당히 발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바꿔야 되겠다. 대학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나타난 것이 소위 건명원 같은 데입니다. 건명원이고 일본의 정경수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도 이제 지식교육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지식교육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토의도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선입견에서 벗어나면서 그 창의성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소개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토론을 할 때 진정한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선입견을 일단 바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 토의는요, 자기의 선입견을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상대한테 강제로 덮어씌워서 우기는 토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토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토의 문화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식은. 싸움이 되지 진정한 페어 플레이, 토론 문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 간에서도 한참 하다 나중에 싸움이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그것은 아마 미국 같은 데서는 오랫동안 그 토의 문화는 단순히 근래 생긴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네들은 곧잘 하는 것 같고 거기서 새로운 창의성도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는 그 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장점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섣불리 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자기 생각, 선입견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자꾸 바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들은 여럿이 모여서 뭐 세미나도 오고 토론도 오고 이러는데 그것이 괜찮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냐 뭐 지금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그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봐야 뭐 되는 데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이제 금강경 연수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는 일단 그거기 전에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치는 연습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바칠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네들이 하는 것처럼 토론의 과정도 별 필요가 없이 잘 듣기만 하고 바치기만 해도요 훌륭한 지혜가 나올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개했을 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독창적인 지혜 개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식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바치자라는 겁니다. 단지 모든 것이 구족되었다라고 믿고 바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정답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질문이 없으면 내가 시킬까요? 태욱이 어디 질문 좀 해. 네. 질문할 거 없어. 이제 몇 학년 되니? 3학년. 3학년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이제 곧 사회에 나가야 되니까. 사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야지. 아직 사회에 나가기 빠르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길일까? 건강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형 공부하고 학교 공부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으니 상관없는 것 같아.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어째서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나? 그걸 지금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면 글로 써볼 수는 있을 것 같아? 한번 써봐. 어? 그래서 언제 한번 가져오면은 같이 검토해 줄 수가 있어. 검토를 해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고마움이 아닐까? 도움도 되고. 어디 다른 분 좀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일찍 끝나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의 수입, 옛날 지식교육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진심. 마음의 미련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마음의 미련함이 있어서 진심을 갖는다는 것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을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어떤 직장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선생이 고등학교에 제가 1년간 교사 노릇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분한테는 이런 애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이는 애를 못 낳는 여자 선생이래요. 그 애한테 애 얘기만 하면은 조그만 화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애를 못 낳는 생각,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 일종의 미안한 생각입니다. 미안한 생각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러면 한입니다. 자기가 나는 부족한데 요런 얘기는 대화 속에서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누가 얌체 없이 그걸 탁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애도 못 낳는 주제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화를 팍 냅니다. 근데 화를 안 내게 하려면 자기 마음속에 그 열등감, 한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이요, 가끔 새벽에 자기 조용히 있으면 발견이 돼요. 나의 열등감은 뭐냐,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냐,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자꾸 바치는 것은 한을 없애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깨름직한 것을 없애는 것이 되고 깨름직한 것이 없으면 애만큼 건드려도 화는 납니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의 뭘 건드려야 하니까 화내죠. 자기 속에 깨름직한 게 없다라면 천하의 악담을 해도 절대로 화 안 내요. 또 반대로 화내는 사람은 자기의 그 약점, 아킬레스건, 이걸 건드릴 때 화를 탁 냅니다. 이건 자기의 열등감, 약점, 한 요것을 가지지 말아라. 그것을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게 되면은 화낼 일이 없다.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예. 저는 불교 방송 12주차 때 이제 한국 불교 출가생 암수된 대안을 제시하시는 그런 이제 강의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대안 자체가 바로 법상에서 소사에서 4년간 공부하셨던 그 법식을 가장 큰 난제이던 해답으로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대 그 공경, 절대 긴장감을 통해서 우리 업장을 딱 쓰는 그런 이제 법칙인 것 같은데, 이 개정법회에서 우리 도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만처럼 창의성을 키울 수 있고 깨칠 수 있도록 정말 기울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토의식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나 좀 감사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좀 법사님 법문을 좀 오래 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일부를 제가 몇 번씩 들었지만, 법문 하실 때마다 늘 새로운 각도로 그 구절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늘 1분 한다면은 저는 예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아무리 해도 알 수 있는 법사님께서 정말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예 저는 예습하려고 할 생각 없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참 나태한 공부를 했다는 그런 단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법사님께서 늘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불생께서 어떻게 이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저희들 한 번도 그걸 따라 하려고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토의 방식에 대한 이런 논의를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1부 마치면 이제 2부를 할 텐데,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그런 정말 이게 도움될 수 있는 2부까지 이어지는 방법이,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2부를 할 텐데, 오늘 2부 할 때 다음 주 예습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돌려서 다음 주 시간은 1부 때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2부 때 또 활발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예습에 대한 그런 방식에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아까 해석을 딴 얘기하다 중요한 걸 하나 빼놨는데요. 여시아문이라고 나옵니다. 여시아문. 들은 대로 그대로 옮겨 적었다라는 안한존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은 대로 아무리 기억력 좋게 그대로 그냥 녹음기를 갖다 놓은 것처럼 그대로 옮겼다고 칩시다. 서가열의 말씀을. 그것이 불경일까요? 불경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선입견의 소리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참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여시하면은 들은 대로 적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녹음기처럼 해서 내 기억력 좋으니까 녹음기처럼 들었다라는 그런 뜻의 뛰어난 청력을 의미하는 문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한자로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중생들은 요것을 그냥 들은 대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선입견은 없노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때가 있어요. 내 주장이 아니라 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내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 소리다.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해석도 약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요 문은 무슨 문이냐면, 보통 사람이 보면 그게 맞지만 도인이 보면은 이건 내 소리 아니라 들은 대로 적은 거다. 녹음기와 똑같이 전한 거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선입견 없이 들어서 안 거다라는 뜻입니다. 선입견을 가지면요, 녹음기처럼 그대로 베낀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시하문 하는 것은 도인이 보기에는, 도인이 여시하문 했다라면은 내가 선입견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대개 지금 백 선생님 와서 얘기하더라도요, 백 선생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선입견이 가려서 못 듣습니다. 백 선생님의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해서 책을 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책 내면 그게 도인의 말씀이 그대로 녹음 테이프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자기 선입견으로 들어요. 그래서 책을 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책을 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선입견을 다 떨구고 도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도인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면목을 써놔야만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시아몬 하면서 쭉 나간 것은 아난의 존자가 하신 말씀이지만 아난 존자는 이미 도인입니다. 나는 선입견을 깨치고 선입견을 제외하고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 서가열의 참말씀을 이해했다. 이해해서 새롭게 써놓은 것이다. 녹음기처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토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되신 대로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은 합니다. 이렇게 해야 건전한 토의 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게 하고 그래야 올바른 질문도 되고 올바른 예습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토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입견 갖고 합니다. 만약 선입견이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토의가 됩니다. 또 선입견이 없을 수 있다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대개 저도 과학하고 논문도 여러 편 써왔습니다만은 자기 선입견대로 결론을 내요. 선입견대로 결론을 내면 그 진리를 발견한 겁니까? 지설이죠. 이 불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내 선입견을 배제하고 하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토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선입견 없애는 공부부터 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선입견 없애는 데 많이 익숙했지만 아직 금강경식의 철저한 선입견을 소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토의가 안 돼요. 즉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린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상대편의 입만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닌데 합니다. 그건 자기 선입견을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토의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예습을 하면서 선생님의 말 잘 들으려면 자기 선입견을 없애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토론 갖고 안 돼요. 자꾸 받쳐야 됩니다. 건강에 꾸중 맞아가면서도 해야 돼요. 내하는 연습해야 돼요. 내는 뭐냐? 선입견을 없애는 방법.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 마이크를 예. 아니 오래된 말고 새로운 분한테 질문하시도록 좀. 저기 여수경 보살 질문이에요? 김민선 보살 질문. 이제 오늘이 2017년 1월 6일이다 보니까요. 어제는 사실 여러 가지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장도 좀 줄여야 되고, 뭐 건강 연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또 이번에 일을 낸 게 있어서 중국어 공부도 한다 했으니까 중국어 공부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결심이 앞섰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목사님 여기 시 차기지발이라는 설명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오히려 설치는 마음, 하겠다는 그 마음을 다치고 오히려 다 되어졌다 생각하고 이제 믿고 움직이시라 하셨는데요. 그러면 갑자기 그 밭이라는 것도 지금 조금 막연하게 제가 조금 다가오고요. 그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말 바치는 것을 하면서 그냥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면 그 안에서 본인이 해답을 얻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바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재앙이 소멸되어서 되어질 일이 되어지는 것인지 현 시점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막연해졌습니다. 근데 막연하지만은 속까지 막연하지는 않고 속대로는 막연하긴 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는 건 있겠죠. 뭐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확실하진 않을 뿐이지만 어떻게 하겠죠. 뭐라도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을지. 아무것도 안 하는 재주는 대단한 재주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할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하지만 선입견에 끌려서 하겠죠 아마. 예, 그러니까 지금 막연하다라는 생각을 이상한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은 막연하다, 갈팡질팡하겠다, 법문을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린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바칠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바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일단 한번 바쳐보잖아. 근데 바치는 결과가 뭐냐 하면요, 바치는 결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 허망한 생각이 사라지면서 지 속에 어떤 제 속에 어떤 부처님의 광명이 드러나요. 근데 그 한두 번 바쳐서는 잘 안 드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다, 뭐 헷갈린다, 당연히 받쳐야 될 대상. 자꾸 받쳐보세요. 그래도 헷갈린다, 또 받쳐보세요. 모르겠다, 또 받쳐. 근데 자꾸 받치다 보면 뭐가 갈피가 잘 피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더 받쳐보세요. 더 뚜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받치는 것으로서 다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있으시면 더 받고요. 예.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수도의 목적이라고 내가 그랬나요? 수도라면 의식주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거 조금 틀립니다, 그게. 예.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논의에 예. 의식주는 마음 닦는 것과 관련해서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제 이런 논의를 이제 받아주셨는데요. 마음을 닦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보통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과 마음 닦는 방법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면은 마음 닦는 과정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좀 분명한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을 벌고 뭐 금강경을 열심히 해서 굶어 죽게 됐다가 뭐 살아났던 그런 기억은 없는데, 이런 것은 이제 분명한 체험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상당히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한참 있다, 한 10년 있다 석사 과정에 들어갔고요. 석사를 마치고 또 몇 년 있다 박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른 과를 했기 때문에, 또 그 10여 년 젊은 애들하고 하니까, 근데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도저히 뭐 안 되겠던데, 지식도 뭐 보통 많은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여기서 겨우 박사나 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요. 실력들도 대단해요. 아마 그런 건 요새 대학원 많이 다녀보신 김영희 보살님이 실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새 대학원이요, 괜찮은 대학원은 무섭게 시킵니다. 무서워요 정말. 그래서 나 열등감 많이 느꼈어요. 더군다나 그때 교수들은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제 앞장서서 아주 뭐 영어를 절반이나 써가면서, 교과서도 뭐 다 100% 영어로 된 교과서를 써가면서, 진도도 뭐 한 학기에 뭐 몇백 페이지씩 나가고, 시험 범위도 그냥 대단히 많네요. 밤새워 가면서 해도 한 번도 못 읽고 와서 시험을 쳐야 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한 애들이 미국 가서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 그런 비슷한 열등감을 저도 느꼈습니다. 저는 코스웍 하는 기간에 지겨웠어요. 그러고서 이제 논문을 겨우 이제 이수는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는 겁니다. 이 학점 따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논문을 어떻게 쓰나. 제가 대학을 고려대학에서 했는데, 고려대학에서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하버드 대학 가면 나는 뭐 어림도 없을 거다. 뭐 이런 열등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는데요. 그 우리 지도 교수는 아주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상당한 뭐 부잣집 아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그 일 하늘같이 봤죠. 하늘같이 봤는데 이제 막상 이제 논문을 같이 쓰는 거예요. 논문을 쓰는데 보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테마를 갖고 내가 이제 이쪽으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지도를 곧잘 하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도 막히고 나도 막히고 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대단히 높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로구나. 근데 딱 막히는데 안 풀려요. 근데 나만 안 풀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단히 해봤던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가 했던 테마는요, 뉴턴이 시작했던 테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조금 집적됐어요. 그러다가 아인슈타인 같은 걸출한 사람들도 조금 손을 댔다가 거기는 원체 돈이 안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딴 데로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풀리면 쫙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물어봐도요, 다 모르더라고요. 지도 교수도 모르고. 거기 우리 저 동기들이 이미 교수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고대. 저 덕분에 많이 덕봤어요. 대학에서도 아주 우수한 애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지금 이제 화공과 교수였는데 저는 화학을 했습니다만. 걔는 이제 그 서울공대도 3등으로 들어왔고 아주 우수했던 애인데 걔한테 가서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야, 이거 몰라? 이제 그 뒤에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건강경이 있는 거예요. 자꾸 받치고요. 근데 뚫리더라고요, 이게. 그 뚫리면서 거기서 새로운 비밀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가 노벨상감이다라고 했는데 전 그 틀린, 제가 그 한 게 이제 틀린 게 아니라 그러고서는 여러분 물론 노벨상 뭐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만은 SCI급 논문이 거기서 한 20편 나왔습니다. 논문 더 쓰려면 더 쓸 수가 있었어요. 제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거기서 나온 거 갖고 울고 먹었어요. 더 울고 먹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네들이 연구한 것은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뭐 경영 어떤 방법으로 경영을 해서 뭐 기존의 과학식으로 쭉 했던 거죠. 우리는 금강경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금강경 헌식이 학자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학자 세계에서 통한다면 먹고 사는 데서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할 수 있다. 확실히 통합니다. 금강경 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 그래서요, 이게 좀 살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데 본래 위대한 학자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졸업이나 해야 뭐 대학 교수직은 유지를 하니까 그거 하려고 했던 건데 의외로 이 금강경부가 대단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만 해요. 제가 이게 뭐 그냥 머릿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자꾸 보니까 그네들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네들 가정이 틀려지더라고요. 저것도 별거 아닌데 이렇게 돼요. 그럼 나는 똑똑하냐? 나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네들이 어떤 점이 위대하고 어떤 점이 위대하지 않느냐 하면 선입견이 없을 때 그네들이 위대하더라고요. 나도 선입견이 없으면 그네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선입견만 없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확실합니다. 금강경 읽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됩니다. 위대한 과학자 될 수 있습니다. CEO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다른, 예. 지날 때 나오신 그러니까 이게요, 산마다가요, 풍수가 있고요, 이렇대요. 근데 용문산이라는 데는 우리 지금 저는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만 해도 서울에서 가깝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갔습니다. 거긴
민둥산이었는데 거기만은 민둥산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니던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은 다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1965 저희 졸업하던 해부터 산림 녹화가 시작됐어요.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용문산 올창했습니다. 그때는 몇 번 갔는데 이제 백 선생님 법문한 뒤는 제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용문산에서 풍기는 뭐가 있대요. 우리 지금 저 법주사 속리산도 괜찮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산에서 풍기는 뭐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고요. 특히 금강산 같은 데는 도인이 항상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산에 그 기운이 있나 봐요. 뭐 한경도 사람이 기질이 있고 전라도 사람이 기질이 있듯이 신토불이라고 하듯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용문산은 이제 나홍스님이 지나가다 용문산 쪽을 보고 딱 신으로 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용문산은 그 백백교 그 아주 사교입니다. 사교의 본고지였고 도둑의 법주사고 속리산도 도둑의 소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기운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도 이제 도인이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뀔 수가 있는데 도인이 그런데 잘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터를 잘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동원의 의미가 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